지아는 잠시 눈을 감고 있었다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영화 속 장면처럼 비현실적이었다. 지안의 몸은 멀쩡했고 지안의 몸을 향해 돌진한 차는 범퍼는 물론 차의 앞바디, 그러니까 전면부가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운전자는 터진 에어백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차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만큼은 분명했다. 비명을 지르던 사람들은 순간 말을 잃고 그 상황을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인지 아니면 어떤 놀라운 무엇인지 분간을 못하며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첫 번째로 입을 연 것은 사고를 일으킨 SUV 차량의 운전자였다. 그는 놀란 목소리로 지안을 향해 물었다. 저기 괜찮으세요? 지안은 순간 자신이 사고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어벙벙하게 있다가 대답했다. 네, 괜찮습니다. 지안은 자신이 괜찮은 것을 툭툭 확인하고 일어섰다. 그리고 차량이 찌그러진 문을 두드리며 운전자를 확인하려 했다. 운전자분? 괜찮으신가요? 아니, 누가 누굴 걱정하는 거지? 지안이 운전자를 걱정하는 모습에 사고 때문에 길에 나와 있는 사람이 중얼거리며 바라보았다. 하지만 막상 지안과 운전자의 번갈아 보면 확실히 더 많이 다친 쪽은 운전자 쪽이었다. 내부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결국 사고 현장에 있던 목격자 중 한 명이 신속히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와 경찰이 도착하면서 혼란스러웠던 상황은 점차 진정되기 시작했다. 지안은 사고 처리로 인해 다소 늦은 시간에 세정대학교 뇌과학센터에 도착했다. 다행히 아직 진료 시간이 끝나지 않아 바로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이지아님, 자리에 앉아서 대기해 주시면 호명해 드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호명을 기다리는 동안 지안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의 수술을 집도한 사람은 박소란 부교수였다. 김대우 교수의 팀원 중 한 명인 박소란 부교수는 TV 등에서도 종종 보였던 인물이다. 세정대학교 뇌과학센터에서는 보통 상급 전문의나 교수급 의사들이 주요 수술을 집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뇌과학센터를 비롯한 세정대학교 병원 전체에서는 의료 수요의 급증으로 인해 전문의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의사들까지도 사이키 수술 방법을 긴급하게 전수받아 수술에 투입되고 있었다. 이 상황에 대해 김대우 교수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운영 방침은 분명했다. 즉, 수익의 논리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이지아님, 진료실로 들어가실게요. 지안은 호명을 듣고 진료실로 들어갔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박소란 부교수가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잠시 후 컴퓨터에서 눈을 떼고 지안을 바라보았다. 이지아님, 수술 후에 어떠셨나요? 불편함이나 이상 증상은 없으셨죠? 지안은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네,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늘 겪은 사고의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다만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에 대한 망설임 때문에 지안은 머뭇거리고 있었다. 그런데 네? 지안이 더 할 말이 있는 듯한 모습의 박소란 부교수는 지안을 바라봤지만 결국 지안은 말을 하지 않았다. 아닙니다. 박소란 부교수는 다시 컴퓨터를 들여다봤고 약 처방을 해주었다. 알겠습니다. 혹시 모를 염증에 대비해서 이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복용 방법은 설명해 드린 대로 해주세요. 지안은 처방된 약을 받고 진료실을 나섰다. 이대로 나와도 되는 건가? 그는 자신이 겪은 비상 상황에 대해 의료진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진료실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다음 환자가 이미 호출되어 진료실 앞에 도착했다. 결국 지안은 진료실 입구에서 환자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다가 결국엔 수납 창고로 방향을 틀었다. 사고의 충격과 혼란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본능적으로 헬스장을 향해 발길을 옮겼다. 그리고 벤치프레스 벤치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다. 실례합니다. 혹시 몇 세트 남으셨나요? 한참을 앉아있던 지안을 바라보고 한 회원이 와서 말을 걸었다. 지안은 퍼뜩 죄송하다며 일어서서 자리를 비켜주었다. 그리고 사람이 별로 없는 프리웨이트 존으로 가서 몸이 겪은 변화에 대해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그는 평범한 무게의 덤벨을 팔 위로 떨어뜨려 자신의 반응을 확인해보기로 했다. 의심과 혼란으로 시작한 실험. 지안은 덤벨을 떨어뜨리며 덤벨이 팔에 닿을 때 집중하며 보호하려는 의식을 가졌다. 그러자 그의 팔 부분의 피부는 순간적으로 강철 같은 단단함을 띠었다. 새가 부딪히는 소리에 헬스장 사람들이 잠깐 지안 쪽을 바라보다가 다시 운동했다. 모두들 자신의 운동에 집중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아프지 않았다. 그리고 분명히 지안의 피부는 순간적으로 강철로 변했다. 더 무거운 무게로 실험을 해볼까? 아니야. 괜히 다치면 어떻게 하지? 생각을 거듭하며 지안은 자신에게 달려오던 차를 떠올렸다. 차랑 부딪혀도 멀쩡했다. 아무리 차가 빠르게 달릴 만한 장소가 아니더라도 아마 시속 30km 이상 되었을 거야.
그 속도에서 충돌했다면 분명 상당한 충격이 나에게 전달되어야 했어. 지아는 잠시 고민했지만 아직 자신의 능력을 완전히 통제하거나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무모한 실험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직은 이 변화를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괜히 위험을 무릅쓰고 실험에서 다칠 필요는 없어. 그런데 이걸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 물리적 타격 무시 현상? 작용 반작용 무시 현상? 강철 현상? 내가 이런 현상을 겪는다면 혹시 다른 사람들도 겪고 있을까? 아까 진짜 말해볼 걸 그랬나? 지아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스스로 했지만 사이키 치료가 직접적인 원인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지안이 혼란스러운 때에 단영 또한 지안처럼 실험을 하고 있었다. 단영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조금씩 정리를 하고 수정을 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하고자 했다. 이제 15kg까지 조작 가능. 내 주변 약 3m, 5m 정도 이내 물체만 가능. 거리만 비슷하다면 바닥이나 선반, 공중에 떠 있는 물체도 가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물이 확실히 존재하면 가능. 액체 조작은 일부 가능. 기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험이 필요함. 움직임의 속도는 조절 가능. 살아있는 생물도 가능. 단영아, 밥 먹어라. 네? 단영은 어머니의 부름에 방을 나왔다. 염력을 사용해서 설거지를 도와드리면 어떨까? 소소한 생각에 단영은 즐거웠고 즐거운 표정의 어머니는 물어보았다. 뭐 즐거운 일 있어? 아니, 엄마 혹시 내가 오늘 설거지 도와줄까? 오늘 당번도 아닌데. 좋네. 안 그래도 엄마가 손이 좀 아파서 힘들었는데. 오늘 좀 부탁할게. 엄마, 손 아파? 아니, 그냥 손목이 조금 아프네. 컴퓨터를 너무 오래 만졌나 봐.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면서 단영은 염력을 조금 더 실험해 보기로 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살짝 켜서 연기를 만들어 보거나 물을 조금씩 움직여보는 실험을 통한 기체와 액체에 대한 테스트 등을 말이다. 단영은 실험을 하면서 염력을 사용하려면 정신을 꽤 집중해야 함을 알게 되었다. 특히 염력을 장시간 사용하거나 무거운 물체를 움직일 때는 급속도로 피로해졌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간단한 실험 외에는 염력을 자주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런 신기한 일이 나에게 왜 갑자기 일어난 거지? 혹시 내가 만화에서나 보는 것처럼 택함을 받은 아이들 뭐 이런 건가? 단영은 자신에게 갑자기 나타난 능력의 원인에 대해 궁금해했다. 하지만 단영은 사이키 치료와 능력을 전혀 연결조차 짓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한국 곳곳에서 사이키 치료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상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성남의 한 초등학교. 이게 우리 태연이가 쓴 거라고요. 평소에 시를 좋아하던 한 여학생은 사이키 치료를 받은 후 이상 행동을 보였다. 그녀는 학교에서 친구와의 큰 다툼 후 깊은 감정을 담아 시를 썼고 이 시를 발견한 교사는 당장 학생의 부모를 학교로 부른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상쾌한 기분으로 커튼을 열어젖힌다. 테이블에 올려진 한 잔의 피와 살인 토막 한 조각. 아, 그 토막은 내 것이 아니다. 이른 아침 나를 깨운 그 녀석의 것이다.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개화한 여자아이의 능력. 이 능력처럼 많은 초능력자들이 대한민국에 등장하기 시작했다.